안녕하세요. 이용민 변호사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찾아뵙는데요. 오늘은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코인 많이 하십니까? 저도 조금 하는데요. 소액만 좀 담가 놓고 있는데 요즘 코인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. 근데 의외로 이 해킹 관련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2019년에 경찰청의 어떤 국정감사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때 한 1635억 원, 2016년부터 19년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. 그 피해액이 1635억 원이었고요. 그 이후에도 뭐 있었겠죠.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. 의외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해킹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보통은 이게 그 이용자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뭐 그게 유출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커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그 이용자가 갖고 있던 그 돈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어 다른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다른 지갑에다 전송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? 해커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, 우리가. 해커가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,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 관련된 소송들을 보면 대부분 그 거래소 운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로 소송을 하냐면 거래소가 충분한 어떤 보안 조치, 관리 책임을 하지 못했다 또는 뭐 이용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용자들이 소송을 해요, 거래소에. 근데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제 패소한 사례들이 많아요. 왜냐면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이게 암호화폐 거래라는 게 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도 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뭐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. 뭐 이런 어떤 논리로 해서 거래소가 승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두 건 정도 이용자가 이제 승소하는 그 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어떤 건이었냐 하면 어, 이게 한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 거래소에서는 하루 암호화폐 출금 한도가 2천만 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뭐 2천만 원 초과해서는 인출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해커가 네덜란드 IP로 접속을 해가지고 모 이용자의 그 어떤 암호화폐를 좀 바꿔가지고 비트코인인가? 뭐 잘 모르겠어요.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그 다른 지갑으로 전송해 버린 거죠.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암호화폐가 빠져나가 버린 거죠, 하루에. 그래서 이 피해 입은 이용자가 이거 뭐냐 해킹 당해가지고 내가 그 청구액은 5천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5천 몇백만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. 그래서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.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법원에서는 이 거래소의 어떤 이제 보안과 관련한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. 근데 적어도 이 책임은 있다. 2천만 원이 출금 한도로 정했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취지에서 그 초과금에 대해서 그 거래소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판례예요.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용자가 일부 승소를 했죠. 이용자가 2,500만 원을 거래소로부터 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소송이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포인트로 보느냐 이제
법원에서 이 거래소가 어떤 보안 조치를 좀 나름대로 했다라는 걸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. 일단 ISMS 인증을 받았느냐 이걸 보죠. ISMS라는 건 뭐죠? Information,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인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걸 이 단어인데 이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걸 인증을 받아요. 인증 신청을 해요. 그래서 이 인증이 좀 까다롭다고 해요. 그래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이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28개 정도 있고, 근데 이제 다른 인증을 미인증 거래소들도 많겠죠. 그런 거래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, 꽤 유명했던 거래소들도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폐쇄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거래소들 위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한 네 군데 있죠. 제가 그 거래소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네 군데가 제일 유명하고 그 뒤에도 뭐 다른 거래소가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ISMS가 있는 데를 이용하는 게 좋다. 왜냐하면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봐요. 이제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 ISMS가 있냐 없냐를 하나의 또 기준으로 또 보고 있고, 그리고 그게 또 인증을 받는 게 또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나름대로 조치를 하더라도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죠. 근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,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좀 할 수는 있어요. 그 아이디 패스워드의 관리죠, 기본적으로는. 그리고 설정을 할 때,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설정을 할 때 보안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아요. OTP 같은 기능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,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서 이 IP랑 이제 접속 장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유명한 거래소 같은 데는. 그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. 내가 쓰는 기기 이외에 제3의 기기에서 접속된 기록이 있는지도 종종 살펴보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, 해킹 당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떡할까요? 그러면 당연히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고, 거래소에도 일단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출금 제한 조치를 긴급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만약 해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판례도 약간 이제 설명해 드렸고, 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좀 보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